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드레스 숍 엘리제의 VIP 라운지는 곧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고하늘은 거울 앞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그녀가 방금 전 직접 켠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다.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약혼자 박서진과 이복 동생 고유라가 드레스룸 구석에서 서로를 탐닉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유라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원래 하늘이 결혼식 2부에서 입으려 했던 것이었다. 오빠 정말 이 드레스 내가 더 잘 어울리지 저 촌스러운 언니보다 말이야. 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서진은 대답 대신 유라의 입술을 거칠게 탐하며 화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밀회가 도시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했다. 하늘은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끼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유라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늘은 스마트폰을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연기는 이제 끝났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주 볼만하네. 그녀의 말에 서진은 경악하며 하늘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방송 꺼. 하지만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를 두 사람에게 더 가까이 들이댔다. 왜 떳떳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나 보지. 내 결혼식 날 내 드레스를 입고 내 약혼자와 바람 피우는 동생. 아주 완벽한 그림이네. 상황을 파악한 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조롱했다. 언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남자가 만지기만 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주제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서진 오빠가 불쌍해서 참고 만나준 것뿐이라고. 유라의 말은 비수가 되어 하늘의 가슴에 박혔다. 접촉 기피증. 남자의 손길이 닿으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는 기이한 병.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끔찍한 족쇄였다. 서진은 유라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거들었다. 그래, 하늘아, 어떤 남자가 너 같은 여자를 만지고 싶겠어. 내가 아니면 너랑 결혼해줄 남자도 없어.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소리쳤다.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비난하는 글과 하늘을 동정하는 글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 말고는 날 원하는 남자가 없다고 좋아. 그럼 내기하지. 그녀는 드레스숍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가게에 들어오는 세 번째 남자. 난 그 남자와 결혼할 거야. 만약 내가 성공하면 너희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전 국민 앞에서 사죄해. 너희가 파렴치한 쓰레기들이라고 직접 인정하란 말이야. 그녀의 폭탄 선언에 서진과 유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쳤구나 고하늘.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봐 대신. 네가 지면 이 병은 전부 네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실토하고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 서진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첫 번째 남자는 나이 지긋한 택배 기사였다. 두 번째 남자는 드레스숍 직원이었다. 서진과 유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거봐 고하늘, 내게 어울리는 건 저런 늙은이들 뿐이야. 유라가 비웃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바로 그때였다. 가게의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완벽한 수트 핏의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강태준이었다. 진숭그룹의 회장. 그는 중요한 인수합병 계약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박 비서가 보여준 라이브 방송 화면을 보고 이곳으로 차를 돌린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나비 모양의 점을 가진 여자를 보았다. 하늘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렸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23살 고하늘입니다. 건강하고 나쁜 버릇도 없어요. 혹시 오늘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서진과 유라는 폭소를 터뜨렸다. 저 여자 완전히 돌았네. 하지만 태주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늘의 겁에 질린 눈동자와 그녀의 가녀린 목덜미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나비 모양의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나지막하고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서진과 유라의 웃음소리가 민망하게 멎었다. 하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태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언제 혼인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하늘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야 할 끔찍한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그녀를 괴롭혔던 붉은 반점도 가려움증도 없었다. 그의 손길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당신 뭐야? 당신 대체 누구인데 이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이 여자 남자가 닿기만 해도 병이 도지는 환자라고.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가워졌다. 진숭그룹의 강태준입니다. 그의 자기소개에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진숭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 그리고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환자라니. 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진과 유라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늘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기쁨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엘리제 웨딩숍에서의 소동이 끝난 직후 강태준과 고하늘은 곧장 강남구청으로 향했다. 태준의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덕분에 혼인신고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증인란에는 태준의 비서와 웨딩숍의 매니저가 서명했다. 하늘은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우린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고하늘 씨. 구청을 나오며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듯 건조했다. 하늘은 그를 쳐다보았다. 왜 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당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 목 뒤에 그 점도. 그의 말에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목덜미를 매만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진숭그룹 강태준.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그런 거물이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와 그것도 이런 황당한 방식으로 결혼을 결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주는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열며 그녀에게 타라는 눈짓을 했다. 하늘이 망설이자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다. 놀랍게도 이번에도 아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정말 내 병이 나은 걸까 아니면 이 남자에게만 반응하지 않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서울의 도로를 달렸다. 하늘은 창밖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집도 직업도 그리고 약혼자도 잃었다. 남은 것은 법적인 남편이라는 이 낯선 남자뿐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빌라 단지 더 힐리였다. 태주는 그녀를 데리고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압도적인 공간에 하늘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실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늘부터 당신이 지낼 곳입니다. 태준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박 비서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는 마치 호텔 지배인처럼 사무적으로 말했다. 하늘은 이 넓고 화려하지만 텅 빈 공간을 보며 위압감을 느꼈다. 저기 강태준 씨.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태주는 소파에 앉으며 그녀에게도 앉으라는 듯 턱짓을 했다. 말씀하세요. 그가 말했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오늘 일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은 계약으로 하죠.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기간은 1년. 1년 뒤 당신이 원한다면 깨끗하게 이혼해 주겠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겁니다. 그의 제안은 냉정하고 합리적이었다. 지금 당장 갈 곳 없는 하늘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기도 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 결혼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하늘은 낯선 침대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태준이 만졌던 손등은 아무런 흔적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결혼을 했고 그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한편 서재에서 밤을 새우던 태주는 박 비서에게서 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고하늘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의 명문 미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10년 전 그녀의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10년 전 교통사고.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신과 그녀를 올가맨 운명의 시간이 다시 한번 겹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소녀의 목덜미에는 선명한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다. 드디어 찾았어, 하늘아. 그는 사진 속 소녀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1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의 계약 결혼이 시작된 후 며칠 동안 고하늘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는 그녀에게 너무나 크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통유리창 너머로 떠오르는 서울의 태양을 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박서진과 고유래에 대한 생각은 애써 지웠다. 그들의 배신은 여전히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강태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가끔 마주칠 때도 필요한 용건 외에는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집 안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최고급 디자인 도구와 전문 서적들이 서재에 채워졌다. 옷장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꼭 맞는 심플하고 세련된 옷들이 가득 걸렸다. 모두 박 비서를 통해 전달된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배려였다. 하늘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차가운 친절에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하늘의 휴대폰으로 친구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하늘아, 큰일 났어. 지금 인터넷 좀 봐.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안한 예감과 함께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녀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녀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시골 출신인 그녀가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로 상경했다는 내용의 가짜 인터뷰가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낸 누군가는 남자의 재력을 보고 접근했으며 접촉 기피증 역시 남자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기였다고 떠들고 있었다. 영상은 그녀를 파렴치한 꽃뱀으로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다. 고유라와 박서진의 비열한 복수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그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이전에 살던 원룸의 집주인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고하늘 씨, 당신 때문에 내 건물 이미지가 뭐가 되는 거야. 당장 짐배 보증금은 나중에 정산할 테니 썩 나가. 그는 그녀의 해명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계약했던 몇 안 되는 디자인 아르바이트의 클라이언트들에게서도 계약 해지 통보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마지막 남은 생계 수단마저 끊겼다. 그녀가 지금 이 안전한 펜트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었다. 만약 강태준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다. 같은 시각 진숭그룹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 비서가 서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하늘을 모함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태준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보다도 차가웠다. 박 비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들 그리고 박서진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해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박 비서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단 1시간 주지. 그들이 감히 누구의 것을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1시간 후 박 비서는 모든 정보를 들고 돌아왔다. 박서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진건설은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곧 진숭그룹의 계열사인 진숭캐피탈에 대출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잘 됐군. 태준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진숭캐피탈에 전해 서진건설에 대한 모든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압력을 넣어 단 한 푼도 융통하지 못하도록.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진순그룹의 영향력을 거스를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었다. 박서진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태주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덧붙였다. 그리고 고하늘 씨가 일할 만한 실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하나 인수해 오늘 안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난 뒤 태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하늘을 발견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새근거렸다. 그의 앞에서는 그녀의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자신이 소파가 아닌 침대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젯밤의 기억이 희미했다.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박 비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고하늘 시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오늘부터 디자인 아들리에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직급은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하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다. 디자인 아틀리에는 업계에서 실력 있기로 소문난 강소기업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박 비서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어제 유포되었던 악성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되었으며 최초 유포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박서진 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서진건설이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정리되었다. 하늘은 이것이 모두 강태준의 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감사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 주말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외출을 제안했다. 내일 저녁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늘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평창동에 위치한 진순그룹의 본가에 도착했다. 대문부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한옥 저택은 마치 궁궐 같았다. 하늘은 태준의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청마루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강태준의 할머니이자 진순그룹의 대모 강달래 여사였다. 강 여사는 하늘을 보자마자 온화해 보이는 인상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그 아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골 출신의 근본도 없는 집안 아이라고 들었다. 우리 태준이의 짝으로는 한참이나 부족하구나. 그녀의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에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준이 할머니를 막아서며 말했다. 할머니, 제 아내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아내는 무슨, 저 아이 목덜미에 있는 점 때문에 데려온 것 아니냐. 10년 전 그 아이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할머니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늘은 충격에 휩싸였다. 10년 전 그 아이,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강태준이 자신과 결혼한 이유는 단지 자신의 목 뒤에 있는 나비 모양의 점 때문이었다. 자신은 그저 누군가의 대용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강태준의 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고하늘은 창밖의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 아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은 그저 누군가의 대용품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오해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을 그 아이의 대용품으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하늘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 그럼 왜 저와 결혼했죠? 하늘이 차갑게 물었다. 제 목 뒤의 점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찾는 그 아이와 똑같은 점을 가졌으니까. 그게 아니면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 아이라고 거의 확신했지만 아직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의 침묵은 하늘에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입을 닫아버렸다. 다음 날 하늘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디자인 아뜰리에로 첫 출근을 했다.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였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일하는 모습에 그녀는 잠시 개인적인 감정을 잊고 디자이너로서의 열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최수아 이사는 그녀를 환한 미소로 맞았다. 고하늘 씨 환영해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가라고. 그녀는 친절하고 우아했지만 하늘은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최수아는 강태준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여자였다. 그녀는 태준이 갑자기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고하늘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질투와 위기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하늘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그녀가 태준의 곁에 머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수아는 하늘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르미에르의 아시아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디자인 공모전이었다. 전 세계의 쟁쟁한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를 따낸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이자 실력을 입증하는 기회였다. 하늘 씨의 창의력을 믿어요. 이번 프로젝트 꼭 우리 손으로 따내도록 해요. 수아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지만 그 손길은 뱀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하늘은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무대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하늘은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녀는 르미에르의 브랜드 철학인 빛의 본질을 한국적인 미감과 결합하는 컨셉을 떠올렸다. 한지의 은은한 투과성과 다랑아리의 부드러운 곡선을 현대적인 공간에 녹여내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담한 디자인이었다. 그녀가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수아의 검은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의 팀에 자신의 신복인 대리 한 명을 심어두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늘의 작업 과정을 매일 보고받으며 그녀의 디자인 컨셉을 몰래 빼돌렸다. 마침내 르미에르 본사 임원들 앞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 되었다. 수십 개의 디자인 회사 중 최종 후보에 오른 곳은 디자인 아뜰리에와 경쟁사인 스페이스9 단 두 곳뿐이었다. 공교롭게도 디자인 아뜰리에의 발표 순서는 스페이스9의 바로 뒤였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스페이스9의 디자이너가 스크린에 자신의 디자인을 띄우는 순간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크린에 떠있는 것은 자신이 밤을 새워 완성한 디자인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한지의 질감, 다랑아리의 곡선,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가 그대로 도용된 것이었다. 회의장은 감탄과 찬사로 술렁거렸다. 스페이스9의 발표가 끝나자 르미에르의 부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하늘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이제 와서 자신이 원작자라고 주장해봤자 표절범으로 몰릴 것이 뻔했다. 최수아의 함정이었다. 수아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척하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어쩌죠? 하늘 씨 컨셉이 거의 똑같네요. 이대로 발표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만 나빠질 텐데. 차라리 발표를 포기하는 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고 발표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아뜰리에의 수석 디자이너 고하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첫 번째 디자인 슬라이드를 넘기려던 순간 회의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태준과 박비서 그리고 디자인 아뜰리에의 대표이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최수아는 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대표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이 생겨서 오늘 아침부로 저희 디자인 아뜰리에는 진숭그룹에 공식적으로 인수합병되었으며 새로운 회장님으로 강태준 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가 또다시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것이다. 태준은 회의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하늘의 옆에 섰다. 그는 르미에르의 부사장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최수아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최수아 이사,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중단해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박 비서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하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수아의 신복인 대리가 한밤중에 몰래 하늘의 컴퓨터를 켜고 그녀의 디자인 파일을 자신의 USB로 복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서 그가 스페이스 나인의 디자이너를 만나 돈 봉투를 받고 파일을 건네는 장면까지 완벽한 증거 앞에 최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모함이에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가 발악했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스페이스 나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태준은 모든 상황을 정리한 후 멍하니 서 있는 하늘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통해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짜 주인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그의 행동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명백한 소유의 선언이었다. 하늘은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단단한 천과 심장 박동을 느끼며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의 미스터리는 그녀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지지 속에서 고하늘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컨셉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의 전통 철학과 르미에르의 정신을 어떻게 융합했는지 논리적이고 감성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르미에르의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결과는 명백했다.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디자인 아뜰리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무실은 그녀와 강태준 회장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었다. 회장님의 숨겨진 여자, 낙하산 수석 디자이너.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투명한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그녀는 또다시 고립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하늘은 거실 중앙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태준과 마주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하늘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온 것도 오늘 이 모든 일도 전부 당신이 계획한 건가요? 당신이 찾는다는 10년 전 그 아이를 대신할 대용품이 필요해서
내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냐고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용품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지켜줘요. 하늘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당신의 인형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유리 상자 안에 가둬두는 게 지켜주는 건가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당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주는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우리가 10년 전 그 끔찍한 화재 속에서 만났고 네가 바로 내 목숨을 구해준 나의 나비라고. 하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그 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일 터였다. 그의 망설임은 하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우리 계약 예정대로 1년만 채우고 끝은 내요. 그때까진 서로에게 필요한 연기만 하도록 하죠. 그녀는 방문을 닫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었다. 태주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고 그녀를 아프게 만드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거대한 강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같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꿈속에서 다시 어린 소녀가 되었다. 그녀는 온통 화염에 휩싸인 낡은 건물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불길의 굉음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띠또가 어디 있니?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불타는 문틈 사이로 작은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겁에 질려 웅크리고 앉아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같은 시각 태준 역시 꿈속에서 어린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뜨거운 열기와 질식할 것 같은 영희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쳐왔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떠가.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영희 속에서 작은 소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소녀는 작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소녀의 목덜미에서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나비 모양의 점이 보였다. 나비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거대한 불덩이가 그들의 위로 떨어졌다. 안 돼. 태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꿈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고 꿈속의 고통은 현실처럼 생생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다른 방에서 하늘 역시 같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꿈속에서 느꼈던 소년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짓눌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에 등장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10년 전 그날의 비극에 함께 갇힌 채 기억하지 못하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드러날 진실의 무게를 그들은 아직 짐작조치 못하고 있었다. 고하늘과 강태준 사이의 냉전은
위태로운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회사에서는 완벽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공식 석상에서는 다정한 부부로 행동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다시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섬이 되었다. 하늘은 태준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고 태준은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강달래 여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태준이 해외 출장을 간 틈을 노린 명백한 의도가 담긴 부름이었다. 하늘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진순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홀로 평창동 본가를 찾았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대청마루에서 강 여사는 고고한 학처럼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 절을 올리는 것을 묵묵히 지켜본 뒤 옆자리에 앉으라는 듯 턱짓을 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들렸다. 태준이가 출장을 갔다고 들었다. 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없는 동안 내게 몇 가지 일러둘 것이 있어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 집안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곳이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쥐었다. 강 여사는 먼 곳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나왔다. 10년 전 나는 하루아침에 내 아들 내외를 모두 잃었다. 불의의 교통사고였지. 태준이는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다. 교통사고. 하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꾸는 악몽은 늘 화재 현장이었는데 어째서 할머니는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강 여사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네오는 10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하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고향이 강원도라고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곳도 강원도 깊은 상골이었단다. 강 여사의 말은 교묘한 독침과 같았다. 그녀는 하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하나의 가능성을 향하고 있었다. 너와 내 가족이 그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암시. 하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태준이는 그 사고 이후로 목에 나비 모양 점이 있는 아이를 병적으로 찾아다녔다. 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 아이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믿더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어쩌면 그 아이는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불행을 몰고 온 악연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녀의 시선이 하늘의 목덜미에 와서 박혔다. 하늘은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태준의 곁에 나타난 순간부터 그녀를 과거의 비극과 연결지어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말은 저주처럼 하늘의 뇌리에 박혔다. 교통사고, 강원도, 그리고 불길.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불길한 방향으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가족이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태준은 평소와 다른 하늘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깊은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하늘은 시선을 피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태준은 속지 않았다. 그는 박 비서를 통해 자신이 없는 동안 할머니가 하늘을 따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곧장 평창동 본가로 차를 몰았다. 할머니, 도대체 제 아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태준이 대청마루로 들어서며 으르렁거리듯 외쳤다. 그의 분노의 참모습에
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자세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느냐? 강 여사가 차갑게 되물었다. 나는 그저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10년 전 그 사고에 대해, 그리고 네가 잊어버린 진실에 대해. 진실이요? 태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이 대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늘이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단지 그 아이의 출신이 미천에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할머니께서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십니다. 그날의 사고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태준의 날카로운 추궁에 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알아서 좋을 것 없는 진실이다. 나는 그저 진숭을 그리고 너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그 아이는 우리 가문에 불행을 가져올 아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그 아이를 내 손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없다 못이 되전하라. 할머니와의 대화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하지만 태주는 확신했다. 할머니의 저토록 강한 반대와 집착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자의 공포였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하늘은 더 이상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10년 전에요. 우리 가족한테 혹시 무슨 큰 사고 같은 거 없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요. 그녀의 질문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당황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하늘에게 천둥과도 같은 확신을 주었다. 무언가 있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교묘한 암시는 성공적으로 그녀의 마음에 의심과 죄책감의 독을 퍼뜨렸고 그녀를 비극적인 오해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흐르던 아버지의 당황한 침묵은 고하늘에게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큰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화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아버지를 만나서 그의 눈을 보고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원도로 가기 위해 몰래 짐을 쌌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문 밖을 나서기도 전에 좌절되었다. 그녀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눈빛은 위협적이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누구세요? 이거 놔요. 하늘이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입을 거칠게 막고 검은색 벤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다. 진숭그룹의 회장 아내를 노린 경쟁사의 비열한 납치 시도였다. 그들은 하늘을 이용해 강태준을 협박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주차장 기둥 뒤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박비서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차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늘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치다가 뒤엉켜 싸우는 남자 중 한 명과 세게 부딪혔다. 아이기, 그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눈앞이 번쩍하며 암전되는 순간 그녀의 뇌리 속으로 10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이번에는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영상이었다. 칠흑 같은 밤 빗길을 달리는 낡은 트럭.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버지의 겁에 질린 얼굴. 그리고 앞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세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끔찍한 순간. 굉음과 함께 차가 뒤집히고 이내 붉은 화염이 치솟았다. 아버지는 불타는 차 안에서 어린 그녀를 필사적으로 끌어냈다. 하늘아, 정신 차려.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불타는 세단 쪽을 가리켰다. 그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팔을 잡고 미친 듯이 어둠 속으로 달렸다. 거기까지였다. 하늘은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한 강태준의 지친 얼굴이 보였다.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늘아, 괜찮아. 정신이 들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되살아난 끔찍한 기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거부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고대식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그는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 사실 고대식은 진난밤 강태준의 사람들에게 거의 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태준은 10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그의 트럭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압박했다. 궁지에 몰린 고대식은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세단과 충돌했다. 사고를 낸 후 그는 처벌이 두려워 딸만 데리고 현장에서 뺑소니를 쳤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태준에게 자백했고 태준은 그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제 고대식은 딸의 병실에 서 있었다. 그는 태준의 눈치를 한번 살핀 뒤 하늘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준비된 연극 대본을 읽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거짓 고해성사를 시작했다. 하늘아, 아빠가 다 잘못했다. 그는 오열하며 말했다. 10년 전 그 사고, 아빠가 낸 게 맞아. 그날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회장님 아버님이 운전하시던 차를 내가 들이받았어. 그의 거짓 고백은 하늘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본 기억의 편림과 아버지의 자백이 합쳐져 돌이킬 수 없는 어는 제시락기 될 아미 천이 진실을 완성했다. 나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가. 하늘의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다. 고대식은 딸의 반응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태준을 쳐다보았다. 태준은 그에게 나가보라는 듯 차갑게 고갯짓을 했다. 고대식이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하늘은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다. 당신 아버지를 죽인 뺑소니범이 바로 내 아버지였군요.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우리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그렇죠. 하늘아, 그건... 태준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하늘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던졌다. 봉투 안에서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이걸로 우리의 인연도 악연도 모두 끝내요. 그녀가 선언했다. 원수의 딸이 당신의 아내 노릇을 하는 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당신이 그토록 찾던 나비는 내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10년 전 그날 내 아버지가 낸 사고 속에서 당신 아버지와 함께 죽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이것이 모두 그녀를 위한 자신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이 그녀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고하늘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녀는 강태준이 남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친구의 작은 원룸에 몸을 의탁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태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증거일 뿐이었다. 태준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힘없이 구겨버렸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한 거짓 자백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편리한 결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할머니의 지독한 증오를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의 슬픔은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고대식 씨에 대한 조사는 중단해. 대신 10년 전 사고 차량 자체를 다시 조사해. 아버지가 타셨던 차의 잔해를 찾아내.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그의 지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10년이나 지난 사고 차량의 잔해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하지만 진순그룹의 정보력과 자금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사고 차량이 폐차 처리된 후 그 부품 중 일부가 경기도 외곽의 한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준은 국내 최고의 자동차 법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고용해 폐차장으로 보냈다. 전문가들은 며칠간 녹슨 쇳덩거리들과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충격으로 인한 파열이 아닌 명백한 인위적인 손상이었다. 이것은 단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 팀장이 태준에게 보고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고장낸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그의 할머니 강달래 여사였다. 그날 밤 태준은 다시 평창동 본가를 찾았다. 그는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할머니 앞에 법의학팀의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설명해 주시죠, 할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강 여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내 아비는 죽어 마땅했다. 그녀의 충격적인 말에 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놈은 가문을 배신하고 제 애비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어. 진숭을 위해서 나는 무슨 짓이든 해야만 했다.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태준이 절규하듯 물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모든 것은 네 어미 때문에 시작되었다. 천박한 화가년. 감히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네 애비를 홀리고 이혼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 태준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병 그래 병이지. 진숭의 며느리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수도 모르는 병.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태준은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진숭 가문의 늙은 집사를 찾아갔다. 집사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 거부했지만
태준의 집요한 추궁과 회유 끝에 마침내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진실은 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다. 그의 할아버지, 즉 선대 회장은 가문의 명예와 지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폭군이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며느리 태준의 어머니가 아들과 이혼하고 가문의 치부를 폭로하려 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며느리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심장마비로 위장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태준의 아버지는 아내의 죽음에 의심을 품고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아버지가 아내를 죽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다. 아들의 배신에 격분한 선대 회장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친아들마저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들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고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고대식을 돈으로 매수해 그의 이로 사고를 유발하도록 사주했다. 하지만 계획은 빗나갔다. 사고가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고대식은 겁을 먹고 도망쳤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어린 손자 태준와 손자의 친구 하늘까지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태준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할아버지,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 그 모든 것이 피와 거짓으로 얼룩진 괴물이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들의 죽음을 방관하고 침묵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배신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영웅이었다. 그리고 고하늘의 아버지는 살인범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거짓된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고하늘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는 것. 그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박비서를 불러 지금 당장 하늘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차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강태준은 고하늘이 머물고 있는 낡은 빌라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박비서를 시켜 서류 봉투 하나를 하늘의 친구에게 전달하게 했다. 봉투 안에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파이프 절단면에 대한 법의학 감정서 4본과 그가 직접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제발 진실을 봐줘. 하늘은 처음에는 봉투를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변명이나 동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감정서를 읽기 시작했다. 복잡한 전문 용어들 사이에서 인위적인 절단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그렇다면 아빠의 고백은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마지막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려 젖혀졌다. 그녀의 눈앞에 10년 전 그날의 풍경이 지옥도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편적인 영상이 아니었다. 냄새소리, 감촉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그녀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빠의 낡은 트럭이 고장나는 바람에 근처 별장에 와 있던 아빠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지인은 아들과 함께 있었고 서울로 가는 길이니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가 바로 강태준의 아버지였고 그 아들이 어린 태준이었다. 어린 하늘과 태준은 금세 친해졌다. 두 아이는 차 뒷좌석에서 제잘거리며 웃고 떠들었다. 태준의 아버지는 운전석에서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는 어두운 상길의 커브를 도는 순간 반대편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음주운전을 하던 바로 하늘의 아버지 고대식의 트럭이었다.
태준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린 하늘은 찌그러진 차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 옆자리에서 태준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었다. 운전석의 아저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함께 차 앞쪽에서부터 붉은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저씨, 태준아 일어나. 그녀가 울부짖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친구를,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아저씨를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깨진 유리창 틈이 보였다.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유리 조각을 치우고 좁은 틈으로 기절한 태준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태준을 거의 다 밀어냈을 때였다. 폭발의 열기 때문에 뜨겁게 달궈진 차문 경첩 부분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악사리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목덜미에 나비 모양의 화상 자국이 새겨졌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태준을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차 밖으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차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빌라바악 차 안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던 태준 역시 마지막 기억에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사고의 기억은 있었지만 늘 자신을 구해준 나비점을 가진 소녀의 존재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는 기억해냈다.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던 트럭, 자신을 감싸 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던 작은 소녀의 얼굴을, 연기와 눈물로 얼룩진 하지만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던 그 얼굴, 바로 고하늘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고의 원인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기막힌 운명의 장난인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 하늘은 손에 들고 있던 감정서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목덜미에 흉터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선명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원수의 딸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의 시작점에 자신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녀는 태준을 만나야만 했다. 그를 보고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빌라 밖으로 뛰어나온 그녀의 눈의 차에서 내려 자신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태준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역시 모든 것을 기억해낸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1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의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하늘이 먼저 그를 향해 달려갔다. 태준 역시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마침내 두 사람의 몸이 부서져라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오해와 죄책감, 슬픔과 고통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미안해, 미안해 태준아. 하늘이 그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아니야 하늘아, 네가 왜 미안해. 태준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고마워. 날 구해줘서.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들은 10년 전 그날 서로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오늘 서로의 영혼을 구원했다. 길고 길었던 비극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로의 기억을 되찾은 후 세상은 다시 한번 진숭그룹을 주목했다.
강태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범죄와 할머니가 그것을 은폐해왔다는 사실을 담담히 밝혔다. 그는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유일한 길이었다. 며칠 뒤 진숭그룹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주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10년 전 교통사고가 사실은 선대 회장에 의해 저질러진 청부 살인 사건이었음을 폭로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며느리를 살해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친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대한민국은 거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다. 강달래 여사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절에 들어가 칩거하기로 했다. 태주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다. 고하늘의 아버지 고대식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피해자였음이 참작되어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아빠. 하늘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것이 그녀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자 이별의 방식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태주는 하늘의 손을 잡고 강원도의 깊은 상월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10년 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상일의 커브였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비극의 현장이 아니었다. 길가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내외 이곳에서 영면하다. 태준이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묵념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스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하늘아.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께서 널 보시면 분명 고맙다고 하셨을 거야. 내 목숨을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의 말에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준은 품 안에서 낡고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들의 첫 만남을 증명하는 이제는 의미 없어진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하늘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눈밭 위에 내려놓고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올라 하얀 눈 위에서 검은 재로 변했다. 우리의 거짓된 시작은 이제 이걸로 끝이야.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눈밭 위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반지의 중앙에는 하늘의 목덜미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모양의 작은 나비가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었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디자인했던 반지야. 언젠가 내 나비를 다시 만나면 이 반지를 끼워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하늘, 나의 기적, 나의 운명. 너는 내 잿더미 같던 인생에 날아든 유일한 나비였어. 이제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줄래?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줘. 하얀 눈송이가 한방눈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하늘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슬펐던 장소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나누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나비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눈 속에서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이듬해 봄, 그들이 처음 만났던 청담동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몇 없었다. 박비서와 하늘의 회사 동료 몇 명,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선배 김진우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목덜미에 있는 나비 모양의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운명을 이겨내고 서로를 구원한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다. 두 사람은 주례 신부님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길고 길었던 상처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